저는 올해 75, 이름은 김정혜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평범한 한국의 시어머니,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다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늙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작은 집 한 채에 살면서 그럭저럭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뒤로는 한동안 집이 너무 조용해서 눈물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전등을 켜도 허전했고 밥을 지어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또 혼자 먹네라는 외로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해. 나이도 있으시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아무도 못 찾아. 그리고 손자도 있으니까 같이 지내요. 엄마가 옆에 계시면 아이도 잘 크고.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물론 아들 부부 집은 바쁩니다. 맞벌이 부부라 아침마다 전쟁이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혼자 있는 것보다 아이랑 지내면 덜 외롭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어미로서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저는 아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손자 녀석은 4살이었는데 말도 귀엽게 하고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제 손을 잡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의 말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님, 애 도시락 좀 싸주세요. 저는 화장을 해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어머님, 빨래 좀 돌려주세요. 제가 회사 준비해야 해서요. 어머님, 그릇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못했어요. 처음에는 흔쾌히 도왔습니다. 손자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게 가족이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보름, 한 달.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 며느리의 말투는 명령조가 되었고 아들은 제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오늘 손자 어린이집에서 3시에 데려와야 해요. 잊지 말아요. 엄마, 반찬 없어요? 뭐 좀 해두지 그랬어요.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갓난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하루 종일 손자와 붙어 있어야 했고 잠깐 한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정말 힘든 건 며느리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집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모셔드린 게 아니라 일 시킬 사람이 필요했구나.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 통장을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노후자금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어머님은 쓰실 데도 없잖아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돈인데 내가 쓸 수 없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 체크카드까지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말하세요. 근데 사실 어머님이 쓰실 게 거의 없죠? 대부분 저희가 다 챙겨드리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 손자 자는 소리만 들리는 새벽에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가족이 아니라 그냥 공짜 노동력이구나. 이 생각이 마음을 찢었습니다.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고 제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흔들릴 정도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들어와 외투를 벗고 주방으로 가려던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말투, 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휴, 진짜 우리 집 시어머니? 완전 공짜 도움이야. 뭐든 시키면 다 해.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걸음이 굳었고 귀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친구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부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괜찮아. 어차피 어머님은 혼자 있으면서 할 것도 없어. 우리 집 와서 아이 봐주는 게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솔직히 돈도 없으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돈도 없다고?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모으고 아껴 살아왔습니다. 손주를 위해 과자 하나 사줘도 아끼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돈도 없는 노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도 없지, 돈도 없지,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노인네인데 뭐.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 순간 저는 신음 같은 숨을 삼켰습니다. 집이 없다고? 그 아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제게는 남편과 함께 살던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수리도 해두어서 비록 오래되었어도 정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집이 자기들 것인 줄 아는 듯 말했습니다. 아휴, 그 집 팔면 봐야 한 3, 4억이잖아. 근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 몫이지. 어머님은 혼자 가봐야 갈 데도 없고 관리도 못하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그러면 혹시 그 집 이미 내 명의로 바꾼 거야? 며느리 친구가 물었습니다. 애초에 내 명의로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이상하게 그거는 숨기더라고. 뭘 숨기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어머님이 우리 집에 남아있도록 관리만 하면 돼. 숨긴다고? 저는 그 말에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내 재산을 왜 나에게 있는데 숨기냐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를 가족으로 보는 걸까?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선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나 이게 제일 힘들어. 어머님이 자꾸 아들한테 챙겨달라고 하는데. 아휴, 왜 그렇게 귀찮게 하시는지 몰라. 저는 며느리에게 뭔가를 챙겨달라고 한 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할 때 약을 사달라 한 번, 손주 옷 사는 김에 제 양말 하나 부탁했던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기대를 하시는 게 너무 피곤해. 가슴이 깨질 듯 아팠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조심히 뒤돌아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공짜 일꾼이야. 돈도 없는 노인. 집이래봐야 우리 목. 기대가 많아서 피곤해. 그 말들이 가시처럼 제 마음에 박혀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나 다시 혼자 살면 안 되겠니?
너희 집에 패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러자 아들은 눈을 찡그렸습니다. 엄마가 지금 나가면 우리 애는 누가 봐? 어린이집 3시면 끝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맞춰? 엄마 여기서 계속 사시는 게 맞아. 하지만 너희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건 엄마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엄마가 우리 집에 있어야 해.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손자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공짜 노동력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집에서 자면서 눈물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멍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아침엔 손자를 데려다 주고 점심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엔 밥을 차려주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하게 살아온 걸까? 좀 더 당당하게 말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변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말이 하늘에 전파되어 이제 그만 참아라라고 알려주는 듯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날은 일반적인 병원 진료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래된 보철 때문에 치과 예약을 했고 치료비 계산을 위해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려고 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구석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 어머니 부동산 관련 서류 중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봉투가 왜 여기 있는 걸까? 며느리나 아들이 제 방 정리를 하면서 넣어둔 걸까?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안 익숙한 등기부등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딱 펼쳐보는 순간 제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소유자 김정혜,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시 보고 또 봐도 제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본 등기부등본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권이었고 두 번째 서류는 전혀 다른 주소의 상가 건물 소유권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뇌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 이름이지? 남편이 이걸? 저는 손을 떨며 등본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기 6개월 전 날짜였습니다. 막연히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재산. 그리고 등기부등본 사이에 작은 메모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정혜아, 내가 혼자 되면 서러운 일 많이 생길 수 있다. 아들에게 다 주면 너는 결국 고생할 것이다. 그러니 집도 상가도 모두 내 앞으로 두겠다. 노후 걱정하지 말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지켜라.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중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 명의로 모든 걸 정리해 둔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2장, 아파트 한 채, 상가 건물 한 채,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순간 분노와 허탈함과 슬픔이 복합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이걸 그들은 몰랐던 거야? 그래서 내 통장만 자꾸 들여다보고 간섭했던 거야? 내가 가진 진짜 재산은 모르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손자와 지내며 웃음 지을 때도 있었지만 며느리에게 들었던 모욕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돈도 없는 노인네.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머님 재산 이래봤자 다 우리 몫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진짜 재산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계속 집에 남아 있어야 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나가면 불편해. 엄마가 있어야 애를 볼 수 있어. 엄마 혼자 살면 위험해. 그 말들 속에는 걱정이 아니라 통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목적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재산. 그들은 제가 가진 게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손주 봐주는 대가라며 제 돈을 조금씩 탐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었습니다. 이제 나도 달라져야 한다. 남편이 남긴 서류를 발견한 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상을 흘려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손자에게 밥을 먹이고 빨래를 개고 도시락을 싸주고 방을 치우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었다. 상가 건물도 내 것이었다. 내 노후는 이미 남편이 다 마련해 놓았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의 명령 한마디에 허리를 굽히고 아들에게 눈치 보며 살고 있다니.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대가가 이런 것이었나? 며칠 후 며느리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없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멀찍이 앉아있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이지만 마음속에 자리한 상처가 그 말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표정을 보고는 짜증이 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일을 해도 표정이 불만이 가득하고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저에게 잘못을 묻다니.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구나. 며느리는 제 표정에서 뭔가 느꼈는지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휴, 어머님. 요즘 계속 이런 식이면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가 어머님 모셔드리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모셔드린다. 그 표현을 며느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말했습니다. 자기 집에 묵게 해주었으니 나는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듯한 말투.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그 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 며느리는 바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너무 이상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아. 아들은 신발도 벗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며칠 동안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저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욕을 들었다는 것, 내 재산을 몰래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너무 치욕스러웠습니다. 아무 일 없다.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식탁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님이 무슨 생각하는 거 아냐? 우리 집 나가려고 한다든가. 에이, 설마.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 어머니는 지금 혼자 살 자신도 없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기들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날 며느리는 한 가지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관리비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도 여기서 생활하니까 같이 부담하셔야죠. 저는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리비? 네, 당연하죠. 어머님도 이 집에 살고 있으니까 생활비 일부는 내셔야죠. 순간 저는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 관리비는 주인이 내는 것이지 않니? 며느리는 한 박자 늦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주인이라뇨. 어머님이 무슨. 그때 저는 주방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조용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며느리는 등기부등본을 보자마자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서류를 넘기는 손이 허둥댔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왜 놀라니? 내가 돈도 없는 노인네라고 말하던 그 노인이 바로 이 집의 주인이니까? 며느리는 갑자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알겠다. 내 통장을 왜 들여다봤는지도, 카드를 왜 빼앗았는지도. 아들이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이 이 집 주인이래. 아들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야? 그래. 남편이 떠나기 전에 모두 내 앞으로 해놓았지. 그날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정적이 길게 내려앉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정막 속에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아야겠다. 등기부등본이 식탁 위에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은 듯 서 있었고 며느리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마음을 먹은 것은 이제 나는 이 집에서 나간다.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은 이 집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날도 추운데 지금 나가면. 추운 건 괜찮다. 차가운 건 밖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대하던 태도였다. 아들은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대했나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셔야 하니 계시면 더 편하시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편하라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었다.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해서 붙잡아둔 것뿐이다.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혼자 사시면 위험하니까 그런 거죠. 저희 걱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딱 그 순간 며칠 전 며느리가 친구에게 한 그 말이 마치 제 귀 바로 옆에서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공짜 도움이야.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우리가 모셔주는 거지. 저는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입술 안쪽을 깨물며 눈을 떴습니다. 걱정이라 너희가 나를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피곤하다 하면 예민하다고 하고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 손자 누가 보냐고 하고 아들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아니,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만 행동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서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자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나가시면 저희 어떡해요? 손자 어린이집도, 하원도, 밥도, 저희 둘 다 일하는데. 저는 그 말을 잘랐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한다. 내가 너희 집의 도우미가 아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집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문까지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래? 지금 나가면 진짜 큰일 나.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큰일이 나야 하는 건 그동안 나를 당연하게 여겨온 내 마음이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저는 작은 기쁨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멋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상가 건물 임대료 계좌를 제 명의로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부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입금도 아들 부부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는 저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건물주 김정혜입니다. 앞으로 임대료는 제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따님이나 며느님이 관리한다고 해서 그동안 그랬던 건 알겠지만 소유자는 나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내드릴 테니 앞으로는 제 계좌로 해주십시오. 임차인은 즉시 순응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 돈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누가 잔소리하지 않는 집, 라면을 한 젓가락 먹는 순간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되찾았구나.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해? 어머님, 제발 돌아오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너희를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원룸으로 옮긴 뒤 며칠 동안은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작은 방 창문으로 들어올 때면 저는 오래전 혼자 살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저는 내가 가진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잠에서 일어나면 커피포트를 올리고 작은 컵에 따뜻한 커피를 따라 창밖을 한참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호흡해 본 적이 있었던가? 아침부터 도시락 싸고, 손자 챙기고, 빨래 돌리고, 늘 누군가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움직이던 나에게 이 고요함은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 부부가 제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제 주소를 알아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확인했겠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랑. 그 소리가 작은 원룸 안을 크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경직된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울음기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아들은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저는 손으로 가볍게 가로막았습니다. 들어오지 말아라. 여긴 내 공간이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멈춰섰고 며느리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서운하게 느끼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정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한 말은 잘못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공짜 도우미가 되었고 내 인생 전체가 너희 편의에 맞춰졌지. 아들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솔직하게 말해도 돼? 사실 엄마가 집 나가는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집 문제도 그렇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하려는 집 문제. 그게 바로 너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겠지.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집,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 그 말, 그 질문 하나가 그들이 왜 당황하는지 모든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 집은 우리 가족이 같이 살던 집이잖아요. 어머님이 갑자기 나가시고 명의 얘기까지 나오니까 저희도 불안해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내게 남긴 집이다. 너희 가족의 집이 아니라. 며느리는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아이도 적응해서 저희가 계속 살 수 있도록 그냥 명의만 잠시. 저는 낮게 웃었습니다. 명의를 잠시 넘겨달라는 말이 임대료를 잠시 너희 계좌로 넣었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던 것처럼 가볍게 들릴 줄 아니?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 딱 굳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그 이렇게란 게 뭐냐?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상한 거냐? 아들은 뒤늦게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실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상가 건물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 아파트만 해도 난리를 치는데 상가 건물까지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는 그 사실을 밝힐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가 건물은 제 노년의 마지막 자유이자 남편이 남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그 집, 우리가 살 수 있게는 해주시는 거죠?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애 학교 문제도 있고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아들은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면 나를 가족처럼 대했어야지.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나를 대체할 사람이 필요하다지만 나에겐 너희를 대체할 시간이 너무 많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그들은 그 순간 진짜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우리가 돈만 보고 살다가 엄마를 잃게 생겼구나. 그 표정에서 모든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말하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집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다. 두 사람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어졌습니다. 상가 건물, 남편이 남긴 유산, 그 모든 것을 저는 지키고 또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모르는 채로 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건 이제부터 나를 위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제 원룸 안에는 오랜만에 진짜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조용함은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제게 일을 시키지 않고 누구도 제 방문을 벌컥 열지도 않는 진정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남편이 남긴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정혜야, 너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남편의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닫습니다. 저는 종이를 양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눈을 뜨니 초라한 원룸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얼굴을 스치는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그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가장 자유롭다. 며칠 뒤 상가 건물 임대료가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 그 소리가 얼마나 묘하게 들리던지 또 입금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통장에 들어오던 돈은 생활비가 전부였고 큰 금액을 받아본 지는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남편이 남긴 나의 안전망이자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구나.
저는 상가 근처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관리해 드린다고 하며 저를 단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던 그곳. 상가는 4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오래된 만큼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1층엔 구멍가게와 떡집, 2층엔 작은 태권도장, 3층엔 미용실, 4층엔 조그만 회계사무소. 제가 건물 앞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자 미용실 주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유, 건물주분이세요? 저희가 늘 며느님하고만 연락해서 얼굴은 처음 봬요. 저는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건물주요. 미용실 원장은 깜짝 놀라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런 그동안 불편하셨던 건 없으세요? 저희는 늘 성실하게 임대료 드렸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오는 길, 저는 속으로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지. 아들은 아파트 명의만 보고 나를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은 그들 누구도 몰랐던 나의 마지막 보물, 그 건물이야말로 내 독립을 가능하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다시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요즘 힘들어. 집도 그렇고 어린이집 하원도 그렇고 엄마 없으니까 다 무너져. 어머님 돌아와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충분히 알았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실수였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주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행동이 이렇게까지라고 느끼는 것부터가 문제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어머님,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 없다. 다만 너희와 함께 살 생각이 없을 뿐이다. 아들은 당황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 집엔 어떻게 하라고? 집주인이 나가버리면 그건 너희 문제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집의 주인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한다. 아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집 파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똑바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은 잿빛이 됐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서 내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오히려 미소가 나왔습니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살 것이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작은 원룸 안에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과거의 저는 그 정적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나이 들어 아무도 곁에 없는 듯한 느낌이 저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정적이 편안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조용히 앉아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자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족이란 이름 아래 저를 희생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창밖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고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멀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자동차가 신호에 서서 잠깐 우는 듯한 엔진음. 그 모든 일상의 소리가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뒤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임대료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작은 알림 하나가 이제는 제 인생에 가장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남긴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내가 혼자 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그 사람이 남긴 빈자리만 떠올렸습니다. 그리움, 허전함, 외로움. 그런 감정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떠나면서도 저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상가 건물의 존재를 몰랐던 것도, 화난 마음이 되어 찾아가 보지 못한 것도,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도 모두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평생을 가족이 무조건 옳다고 믿고 살아왔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버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연락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건 맞아. 근데 아이만큼은 자주 봐주면 안 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 싶을 때 연락해라.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죄송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저희 어머님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잃은 적이 없다. 너희가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끝났을 때 아들은 처음으로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처음으로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것과 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너희가 변하려면 행동으로 보여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억지로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존중하는 태도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까요? 어머님, 손자 생일인데 와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필요할 때는 가고 피곤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일정에 맞춰 움직였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꾸준히 들어왔고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묵묵히 제 삶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내가 살던 아들 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 문 앞에 서면 과거의 내가 보입니다. 손자 데리고 뛰어다니느라 헉헉대던 나, 빨래 바구니 들고 허리가 굽어 있던 나, 며느리의 목소리에 움츠러들던 나. 그리고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그 시절의 나에게 진짜로 미안해지고
진짜로 고마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창문 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내 힘으로 잘 살아갈게. 아파트도, 상가도, 내 고단한 인생도 이제는 온전히 내 것이다. 그동안 나를 얕잡아 보고 내 노후를 이용하려 했던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너희의 공짜 도우미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의 세상을 살아간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키며 내가 나를 사랑하며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던 나는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